자, 삼국지 축지의 방통법정전입니다. 방통법정전. 방통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법정전 누군지 아시죠? 자, 먼저 방통입니다. 방통은 자가 사원이고 양양군 사람이다. 양양이면은 여기 형주죠. 여기가 바로 양양입니다. 자, 어릴 때는 소박하고 굼떠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가 없었다. 영천에 사마휘는 왜 또아 공부나 해. 사마휘는 청해하며 인물을 감별할 줄 알았다. 사마휘는 여러분 그 아시죠? 연희에 나오는 그 수경 선생입니다. 재수학원 원장님. 자, 방통이 약관의 나이 때 그를 찾아가 만났다. 사마휘는 뽕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고 방통은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낮부터 밤까지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사마휘는 방통을 매우 특이한 인물로 여기고 그날 그를 남주 선비 가운데 남주라는 거는 이제 형주 얘기하는 거겠죠. 남중국. 남주 선비 가운데 으뜸이 될 만하다고 했다. 이로부터 방통의 명성은 점차 빛나게 되었다. 나중에 군에서 공조로 임명했다. 방통은 천성이 인물을 평가하기 좋아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썼다. 그는 말할 때마다 칭찬만 해서 듣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다. 사마위는 학원 원장님이고 방통은 그 밑에 그 사무장이었구나. 칭찬하는데 잘했다 그랬잖아요. 학생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거지. 방통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천하는 크게 어지럽고 정도는 무너졌으며 착한 사람은 적고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풍속을 일으키고 도덕적 행위를 드날리게 하려 하면서 담론을 좋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러를 가치가 모자랄 테고 우러를 가치가 모자라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지금 칭찬한 10명 가운데 5명은 잃어도 그 절반을 얻어 세상의 교화를 높일 수 있으며 뜻있는 선비가 노력하게 하니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였나요? 여러분이 아는 그 고래? 오나라 장수 주유는 유비를 도와 형주를 얻었으므로 남군 태수를 겸하게 되었다. 주유가 죽자 방통이 그 유해를 가지고 오나라로 갔다. 오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방통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방통이 서쪽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를 전송하기 위해 창문에 모였는데, 창문이라는 것은 뭐 성문 이름이겠죠, 그죠? 육적, 고소, 전종 등이 모두 참가했다. 방통이 말했다. 육선생은 느리고 둔한 말이지만 빠른 발의 힘을 갖고 있고, 고선생은 느리고 둔한 소이지만 미안합니다. 둔한 말, 히힝거리는 말이구나. 말이지만 빠른 발의 힘을 갖고 있고, 고선생은 느리고 둔한 소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곳까지 갈 수 있겠죠. 전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표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흠모함으로 연암의 번자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지혜의 힘은 많지 않지만 역시 한 시대에 빼어난 인물입니다. 욕적과 고소가 방통에게 말했다. 천하가 태평해지며 마땅히 그대와 함께 사회 인사들을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방통과 서로 깊이 사귀고 돌아갔다.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적벽대전 이후에 적벽에서 조조가 깨지고 올라가고 남군까지 내렸었거든요. 조조가. 근데 남군을 결국에는 이제 주유하고 유비한테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고 그 이후에 주유가 죽어서 이제 방통이 왔다 갔다 라는 겁니다. 자, 유비는 형주를 다스리게 되자 방통에게 종사 신분으로 뇌양현의 현령을 대행하게 했는데 방통은 현의 재임에 치적을 쌓지 못해 면직되었다. 뇌양현이 어디냐? 전화? 지금 방송 중인데 전화하면 어떡해? 뇌양이 여기라네요.
뇌양이 남쪽이네. 계양군 남쪽이었네. 테러하지마. 방송할 때 전화 안 받아. 어디까지 읽었노? 오나라 장수 노숙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방사원은 방통이죠. 백리를 다스릴 만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리라는 게 현 정도입니다. 현 정도. 치중 별가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뛰어난 재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갈량도 방통을 유비에게 추천했다. 유비는 방통을 만나 깊은 얘기를 나누고 유능한 인물로 여겨 치중 종사로 삼았다. 그에 대한 유비의 신임은 제갈량에 버금가서 마침내 방통을 제갈량과 함께 군사 중랑장으로 삼았다. 제갈량이 형주에 남아 지킬 때 방통은 유비를 수행해 촉으로 들어갔다. 이게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유비가 사람을 되게 잘 봤거든요. 유비가 딱 보면은 저 새끼는 약장수다. 쟤는 사춘기다. 쟤는 뭐 그렇고 그런 취향이다. 그런 얘기를 다 꿰뚫었는데, 근데 방통에 대해서는 유독 그 능력을 잘 몰라봤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마속도 잘 알아본 사람인데, 마속을 보고 등산할 아저씨지, 등산 동호회 회장님 할 사람이지 그 군사 지휘할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면 생각했을 거야. 유비는. 네가 착하다고 하자. 자, 익주먹 유장이 부성에서 유비와 회견했는데 방통이 나아가 계책을 말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유비가 촉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방통이 그 수행했다는 얘기인데, 부에서 유비가 만나서 이제 유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맹관으로 갔죠. 이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 회담을 이용해 유장을 잡을 수 있다면 장군께서는 병사를 쓰는 수고로움 없이 앉아서 한 주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은혜나 신의가 아직 빛나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장이 성도로 돌아간 다음 유비는 유장을 위해 북쪽으로 한중을 정벌해야 했다. 방통이 또 설득해 말했다. 은밀히 정예병사를 뽑아 밤낮으로 가서 성도를 직접 습격하십시오. 유장은 본래 무용이 없으며 또 평소 미리 방비하자느니 대군이 갑작스럽게 이르면 한 번 행동으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계책입니다. 양회와 고패는 유장의 명장으로서 각각 굳센 병사를 가지고 관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이들은 유장에게 여러 차례 간언해 장군을 형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장군이 아직 이르기 전에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알리기를 형주에 위급한 일이 생겼으므로 돌아와 구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군대가 행장을 꾸려 겉보기에 돌아가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며 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장군의 영명에 감복하고 있으며 또 장군이 가는 것을 좋아하니 틀림없이 날쌘말을 타고 만나러 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이 기회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나아가 그들의 병사를 빼앗아 성도로 향하십시오. 이것이 다음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물러나 백제성으로 돌아가 형주까지 연결해 천천히 이를 강구하십시오. 이것이 맨 마지막 계책입니다. 만일 깊이 생각만 하다가 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가 착하다고 하자. 유비는 두 번째 계책을 받아들여 곧바로 양회와 고패의 목을 베고 군사를 돌려 성도로 향해 가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요게 좀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텐데, 유비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당시에 유장하고 여기 한중에 있는 장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전쟁에서 유장이 장로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장이 그 외부에 있는 유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유장을 좀 막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장로를 좀 없애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유비가 들어가지고 부현에서 이제 부에서 그 누굽니까 유장을 만나서 가맹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가맹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익주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방통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유장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유장을 만났을 때 그냥 유장을 잡아서 그냥 날로 이걸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유비는 그렇지 않다고, 그게 좋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절하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적절하게 여기서 시적절하게 행동하면서 그 성도를 함락시키는 게 차선책이고, 가장 나쁜 책,
가장 나쁜 책략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가맹관에 유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쭉 물러 나와가지고 백제가 여기거든요. 요까지 나와서 천천히 이제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게 가장 하책입니다. 유비 입장에서 제일 좋은 책략은 유비가 사실 한 대로 인심을 얻은 다음에 이제 유장을 몰락시키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만약에 부현에서 그냥 곧장 유장을 잡아버렸으면은 익주를 먹긴 먹었을 때 아마 익주 사람들이 유비를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유비가 가맹관에 주둔해 있으면서 유장하고 싸우지 않고 계속 여기서 사람들이 인심을 얻었다는 걸 본다면은 아마 유비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건지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책략을 좋은 책략이라고 한 거죠. 가긴 뭘 가? 자, 유비는 부성에서 크게 연회를 열어 술을 차리고 음악을 울리면서 방통에게 말했다. 오늘 연회는 즐겁다고 할 만합니다. 방통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나라를 토벌하고 즐거이 여기는 것은 어진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유비는 술에 취했으므로 개빡쳐서 말했다. 모왕이 주나라를 토벌할 때 앞에선 노래 부르는 이가 있고 뒤에서는 춤추는 이가 있었으니 어진 사람이 아니었겠군요. 그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 나가십시오. 그래서 방통은 머뭇거리다 물러갔다. 유비는 곧바로 후회하고 돌아오기를 청했다. 방통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돌아보고 사과하지 않고 태연히 음식만 먹었다. 유비가 말했다. 방금 한 논쟁에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방통이 말했다. 군신이 함께 잘못했습니다. 유비는 크게 웃고 처음처럼 연애를 즐겼다. 진군의 낙현을 에워쌌다. 여기가 가맹이고요. 유배가 주둔했던 가맹이고 여기서 이제 성도 쪽으로 오는데 부현을 점령하고 그리고 부현에서 이제 계속 성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낙현이 여기입니다. 요 지역을 있답니다. 포위했답니다. 자, 방통은 병력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때 그는 36이었다. 유비는 애통해하며 그에 대해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유비는 방통의 아버지를 의랑으로 임명했다가 간이랩으로 옮기겠으며 제갈량이 친히 임명했다. 방통에게 관내오 자기를 주증하고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방통의 아들 방괭은 자가 거사이고 강직하고 솔직하며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상서령 진지를 경시하고 오만하게 보며 그에게 미움받았으며 부릉태수를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방통의 동생 방림은 형주 치중종사 신분으로 진북장군 황권이 오나라를 정벌하는데 함께 갔다가 패하자 황권을 따라 위나라로 들어갔다. 위나라에서는 여루에 봉해졌고 관직이 거록태수에 이르렀다. 거록이라는 게 여기죠. 거록군이 어디더라? 얘가 상산이고, 그죠? 얘가 상산이고, 이게 상산이지. 거록도 이 근처일 텐데. 아무튼 이 근처이겠지 뭐. 자, 방통의 동생은 저까지 갔다. 지금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은 자가 효직이고 부풍군 미현 사람이다. 부풍군 미현이라는 게 여기죠. 진창 옆입니다. 여기가 진창이고요. 여기가 미현이고 여기가 이제 장안입니다. 장안. 자, 할아버지 법치는 청렴한 절개로 명성이 높았다. 건한초에 천하가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법정은 같은 군의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정에게 의지했다. 아, 맹달하고 동양이군요. 자, 건한초에 미연에서 파촉 지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 신도현의 현령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불려가 군의 교위가 되었다. 그가 임용되기 전에는 그 주에 사는 동양 사람들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비방을 받아 뜻을 얻지 못했다. 익주 별가 장송은 법정과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유장이 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 늘 남몰래 탄식했다. 장송은 형주에서 조조를 만나보고 돌아와 유장에게 조조와 관계를 끊고 유비와 교류하기를 권유했다. 유장이 말했다. 누가 사자 임무를 할 수 있습니까? 장송은 곧 법정을 추천했다.
법정은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법정은 돌아와 장송에게 유비에게는 영웅다운 재략이 있다고 말하고 은밀히 상의해 계획을 세워 함께 받들어 섬기기를 바랐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다. 뒤에 유장은 조조가 장수를 보내 장로를 정벌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장수는 사람 이름 아니고 그냥 장군이요, 장군. 장송은 유장에게 유비를 맞아들여 그로 하여금 장로를 토벌하게 하려고 설득하고 다시 법정에게 명령을 전하도록 했다. 법정은 유장의 뜻을 전한 다음 은밀히 유비에게 계책을 바쳤다. 장군의 영웅다운 재략에 의지하고 유목의 나약함을, 유목이라는 것은 이제 유장을 의미하죠. 유목의 유약함을 틈타십시오. 장송은 주의 팔다리 같은 신하이므로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익주의 풍부한 자원에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험준한 짓에 기대십시오. 그러면 이로써 사업을 이루는 일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그럴듯하게 여겨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 유장과 부연에서 만났다. 북쪽으로 가맹까지 갔지만 얼마 안 가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유비는 남쪽으로 돌대를 돌려 유장을 취하려 했다. 자, 정도는 유장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좌장군 유비입니다. 멀리 본거지를 떠나 우리를 습격하는데 그 병력은 10,000명이 채 못되며 병사들은 복종하지 않고 들녘에 있는 곡식에 의지한 채 군대에는 치중이 없습니다. 치중이라는 게 보급물자입니다. 계략을 짠다면 파서군과 제동현 백성들을 모조리 쫓아 부수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창고 속의 식량과 들녘의 곡식을 다 불태우고 높은 보루와 깊은 계곡을 만들어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유비가 이르러 싸움을 걸어와도 응하지 마십시오. 오랫도록 식량을 얻을 곳이 없으니 100일도 못되어 틀림없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이 달아날 때 뒤쫓으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유비는 요때 가맹관에서 그 성도 쪽으로 오고 있었고, 그죠? 유장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막을까라고 했을 때 파서가 여기거든요. 파서군이 여기입니다. 요 지역을 다 비워버리라. 요 지역을 다 비워버리고 어차피 얘들 보급 제대로 안 되니까 청이하면은 스스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법정에게 물었다. 법정이 말했다. 유장은 정도의 계책을 끝까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장은 정말 법정의 말처럼 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는 적에게 맞서서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백성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도를 파면시키고 그 계책을 쓰지 않았다. 유장한테 이제 어진 면이 있는 거죠. 요거는. 자, 유비의 군대가 낙성을 에워싸자, 낙성이 여기죠. 낙성이 여기입니다. 낙성을 에워싸자 법정은 편지를 써서 유장에게 말했다. 저 법정은 임무를 받았지만 재능이 부족해 우호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일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허물을 저에게 돌려 제가 평생 부끄럽게 살도록 하고 그 치욕이 그대에게까지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 밖에서 몸을 훼손시켜가며 감히 돌아가 보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다시 제 소식을 듣기를 싫어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받은 은덕을 생각하면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일이 생긴 앞뒤로 진심을 나타내려고 애썼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한 감성을 숨기고 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리석고 생략이 부족하며 충성으로 당신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란 일이 이미 위급해져서 제 화가 곧장 닥치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밖에서 떠들고 있으며 말은 증오와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음으로써 마지막 충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명장군의 본심은 저 법정이 합니다. 실제로는 구구하게 좌장군의 마음을 잃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결국 이 같은 국면이 이르게 된 것은 주위 사람들이 영웅의 행동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맹세를 어길 수 있다고 말하며 분위기로 끌어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목의 기쁨만 쫓고, 이목이라는 것은 눈과 귀와 눈이죠. 눈귀. 그러니까 보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듣는 게 즐겁다. 아첨이죠.
자, 당신 곁에 붙어 아부나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나라를 위한 깊은 계획을 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미 변한 뒤에도 제 세력의 강함과 약함을 헤아리지 않은 채 좌장군의 멀리 나온 병사들에게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수로 적은 수를 공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소에서 이곳까지 이르는데 지나는 곳은 파괴되었고 당신의 이궁이나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는 날마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성 아래에서는 비록 병사 10,000명이 있지만 모두 전쟁에서 진 병졸이며 무너진 군대의 장수인데 만일 한번 싸우려고 결심한다면 병사와 장수들의 세력은 실제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 판단님 안녕하세요. 각자 오랫동안 유지할 계책을 식량을 생산하기를 바란다면 식량을 계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이곳 진영의 수비는 이미 튼튼하고 식량은 벌써 쌓아놓았지만 명장군의 토지는 깎여나가고 백성은 나날이 궁궁해지며 적대하는 자가 많아져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 멀리까지 넓어질 것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반드시 먼저 식량이 바닥날 것이니 더 오래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치하는 것은 서로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장익덕의 장비죠, 그죠? 수만 군사가 이미 파동을 평정하고 건위 경계 지역으로 들어와 군대를 나누어 자중, 덕양을 평정했으며 세 갈래 길에서 한꺼번에 쳐들어오니 어떻게 막겠습니까? 본래 명장군을 위해 계책을 세우는 자는 틀림없이 군대는 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식량이 없고 군수물자의 수송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병력이 적고 후속 부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형주길이 통하고 병력은 10배나 되며 게다가 손거기가 이제 손권입니다. 손거기가 동생과 이이, 감령 등을 보내 그 뒤를 잇게 했습니다. 만일 쳐들어온 자와 지키는 자가 세력을 다투면서 토지로 승자를 결정한다면 지금 유비는 파동군을 완전히 차지했고 광안군과 건의군은 벌써 절반 넘게 평정했으며 파서 한 군도 명장군의 소유가 아닙니다. 명장군이 여기서 유장입니다. 유장. 생각해보면 익주가 의지하고 있는 곳은 오직 총나라뿐인데 총나라도 파괴되었습니다. 3분의 1을 잃었고 백성과 관리들은 지쳐있으며 난을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자가 10집 가운데 8집이나 됩니다. 만일 적이 먼 곳으로 향한다면 백성은 노역을 감당할 수 없을 테고 적이 가까이 한다면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광안군의 여러 현은 분명한 예가 됩니다. 또 어복과 관두는 사실 익주의 복과 재앙을 만드는 문인데 지금 두 문이 모두 열려있고 견고한 성이 다 함락되었으며 군대들도 나란히 패하여 병사와 장수가 다 있습니다. 어복 관두는 지명이겠죠. 어복은 이제 백제성 근처일 거고 관두는 뭔지 모르겠네. 가맹관인가? 적군이 여러 갈래 길에서 나란히 나아가 이미 중심부까지 들어왔으니 당신이 앉아서 성도와 낙현을 지키고 있다한들 존망의 대세는 분명히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비교한 것이고 나머지 여러 사정은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 법정은 어리석은데도 이러한 일이 다시 성공할 수 없음을 아는데 하물며 명장군 곁에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계책을 꾀하는 사람이 어찌 이러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장군의 총애만 받으려 하며 장군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고 먼 앞일을 꾀하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훌륭한 계책을 바치려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만일 상황이 곤궁하고 사태가 절박해지면 각자 살 길을 찾으며 일족이나 구제하려 할 뿐 뒤집어퍼 지금과 다른 계책을 세워 명장군을 위해 몸을 던져 위험한 데로 향하진 않을 것입니다. 장군의 일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 법정은 비록 충성하지 않는다는 비방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장군의 성스러운 은덕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명분과 정의를 생각해 실제로 장군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 장군은 본분에 따라 움직여 옛 마음을 잊지 않았고 실제로 박대할 뜻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책략을 꾸미면 일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 기네요. 길어서 법정을 이제 싫어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 건한 19년입니다. 214년입니다. 유비는 나아가 성도를 둘러쌌다. 자, 낙성도 함락되고 이제 성도입니다. 유장의 촉군태수 허정이 성을 나와 투항하려고 했지만 일이 발각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장은 위급함이 가까이 닥쳤기 때문에 허정을 죽이지 않았다. 유장이 항복한 뒤 유비는 이 일 때문에 허정을 경시하고 등용하지 않았다. 법정이 설득해 말했다. 천하에는 헛된 명예를 얻어 실질이 없는 자가 있는데 허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주공께서는 막 대업을 세우셨으므로 천하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허정의 헛된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 있는데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은 주군께서 현명한 사람을 천시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허정을 존경하고 중요시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켜야 하니 예전에 연나라 소왕이 곽외를 예우했던 말을 따르십시오. 곽외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유비는 허정을 후하게 대우했다. 법정을 촉군태수 양보장군으로 삼아 밖으로는 경내를 다스리게 하고 안으로는 모사가 되도록 했다. 법정은 그에게 한 끼 밥을 먹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거나 작은 원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갚거나 보복했으며 자신을 헐뜯고 다치게 한 사람을 여러 명이나 죽였다. 어떤 사람이 제갈량에게 말했다. 법정은 촉군에 지나치게 좆대로 하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주공께 말씀드려 형벌과 상을 내리는 그의 행위를 누르게 해주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주공이 공안에 있을 때, 공안이라는 게 남군입니다. 남군. 강릉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강릉 바로 남쪽. 여기가 공안입니다. 여기 강릉이고요. 장군이 공안에 있을 때는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대함을 두려워하고 절대 아니지. 동쪽으로는 송권의 압박을 걱정하며 가까이로는 손부인 신변에 변고가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는 진퇴양난의 처지였습니다. 법표직이 법정이죠. 주공을 도와 하늘을 높이 날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법정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야, 원칙주의자 제갈량이 왜 이래? 친하다고 이런가요? 처음에 송권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 여동생은 재기가 있고 강인하고 용감해 여러 오라비의 풍물을 지니고 있었다. 손부인이 만약에 오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아마 유비하고 송권 사이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었겠죠. 결혼의 힘이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100여 명이 모두 직접 칼을 들고 모셔 서 있었으므로 유비는 내실로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 깊숙이 두려움을 느꼈다. 와이프 보러 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제갈량은 또 유비가 줄곧 법정을 타랑하고 사랑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아니 와이프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와이프 방에 들어가는 안방에 들어가는 거는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도 무섭다 그러는데 칼 안 들고 이제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도 무섭다 그러는데 시비가 100여 명이 전부 다 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존나 무섭겠군요. 자, 건한 22년입니다. 217년. 법정이 유비를 설득해 말했다. 조조는 한 번의 행동으로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평정하였는데 이 형세의 의지에 파와 촉을 취하지 않은 채 하우연과 장압을 남겨 주둔하며 지키게 하고 자신은 북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 지혜가 충분하지 않고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속으로 급박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조가 이제 어딥니까 동관에서 그죠? 동관에서 마초도 박살내버리고 마초 박살내면서 농서지역의 군벌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죠? 그리고 장로를 잡아서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근데 한중에서 멈췄단 말이지. 파촉으로 안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만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 파촉을 먹었더라면은 아마 조조는 그 시점에서 그 삼국 통일을 거의 끝내버린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법정의 말 타당한 거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조조가 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설사 급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한중까지 먹어놓고 다시 이제 그 중원으로 돌아갈 리가 있나. 요거는 분명히 뭔가 조조한테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법정이 추측하는 겁니다. 타당한 추론입니다. 지금 하우영과 장압의 재능과 책략을 생각해보면 우리 장수들보다 낫지 못하니 병사들을 출동시켜 가서 토벌하게 만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날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을 쌓아두며 틈을 살피십시오. 상이면 잘 되면 강적들을 소멸시켜 왕실을 높이 받을 수 있고, 중이면 그럭저럭이면 옹주와 양주를 잠식해 영토를 넓힐 수 있으며, 하이면 정말 일이 안 풀리면 요충지를 쭉 굳게 지켜 지구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법정 말대로 이제 가장 나쁘게 됐죠.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니 기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유비는 이 책략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곧 장수들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한중으로 나아가겠으며 법정도 따라갔다. 자, 파촉에서 유비가 한중을 칩니다. 24년입니다. 건한 24년. 유비는 양평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정군 흥세의 진영을 만들었다. 여기가 양평입니다. 여기가 양평이고, 여기 바로 입구죠, 그죠? 여기가 양평이고, 여기가 정군산이고, 흥세산은 어디더라? 어디서 봤었었는데. 아무튼 이건 저디겠죠, 그죠? 아무튼 요 지역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우연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그 땅을 두고 싸웠다. 법정이 말했다. 칠만합니다. 요비는 황충에게 명해 높은 곳에 올라 북을 뚫리며 공격하도록 하여 하우연의 병력을 크게 무찌르고 하우연 등의 머리를 베었다. 조조는 서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법정이 올린 계책을 듣고서 말했다. 나는 본래 현덕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음을 한다. 현덕이라는 게 유비죠.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자 법정을 상서령 포군장군으로 삼았다. 이듬해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45이었다. 유비는 며칠간 그를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호를 이쿠라고 했다. 아들 법모는 관내우 자기를 하자받았으며 관직이 봉고도위 한양태수에까지 이르렀다. 제갈량과 법정은 비록 좋아하는 것이 다르지만 나라의 이로움을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았다.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와 책략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유비가 제로 일컬어진 뒤 황제가 된 뒤 동쪽의 송권을 정벌하러 관우의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신하들 대부분이 가난했지만 유비는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 장무 2년입니다. 요거 그거죠. 이릉대전 이야기죠. 장무 2년입니다. 222년 대군이 패해 백제성으로 돌아와 주둔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만일 법표직이 있었다면 조상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렸을 것이고 설령 동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위험한 대로 기울지 않았을 건데. 자, 평화에 말한다. 방통은 인물 품평하기를 좋아하고 경학과 책모에 뛰어났으므로 그 무렵 형초 사람들은 그를 고아하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다. 법정은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게 이겨내며 기이한 계획과 책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평소 덕성으로는 칭찬받지 못했다. 이들을 위나라 신하들과 비교하면 방통은 순욱의 형제뻘이고 법정은 정옥과 곽가의 무리이다. 방통을 굉장히 고평가했네요. 순욱에 비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높이 평가해 준 거죠. 자, 보자. 방통 법정전인데 요게 방통 법정전인데 방통 법정 둘 다 그거죠. 전략적이고 그리고 전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유비가 형주에 있다가 파촉으로 들어갈 때 둘 다 공을 크게 세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방통은 또 일찍 죽었고 법정도 일찍 죽었습니다. 삼국지 읽어보면은 연희든 뭐 정사든 읽어보면은 한중왕에 오르고 나서 오른손으로 이제 유비 쪽 장군들이나 아니면은 뭐 문관들이 많이 죽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좀 아쉽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법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중을 치면은 뭔가 조조가 뒤가 구려서 그냥 물러났는데, 한중을 치면은 가장 잘 되면은 제일 잘 되면은 이제 중원을 먹는 거고, 잘 안 돼도 옹양주를 먹는 거고, 여기 옹주고요, 여기가 양주거든요. 예. 가장 나빠도, 정말 나빠도 한중을 먹으면서 파촉 지방에 여기 짱 박힐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법정이 얘기한 대로 잘 안 됐죠. 가장 나쁜 쪽으로 이제 돼버렸는데, 물론 유비가 이제 파촉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한중 지역도 곧장 점령해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위나라 입장에서도 양주 특히 이제 옹주는 괜찮은데, 특히 양주 지역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마초가 이제 바로 직전까지도 여기서 깽판을 치다가 유비한테 투항해 왔을 때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많네요. 유비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아니면은 좀 더 한번 올라가 봤다면, 아니면은 2등에서 그렇게 꼬라박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뭐 누가 이제 죽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이 요 한중왕 오르고 나서 전후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가정이 의미가 없다지만 그래, 가정해 보는 건 재밌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열전은 그래서 방통 법정전이었고요. 그 다음 열전은 허미 손간 이진전입니다. 허미 손간 이진전. 허정 미축 손건 간홍 이적 진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간미 그러는데 열전 그 정사의 저는 미손간이네요. 허정 미축 손건 간홍 이적 진복. 짧게 아마 열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네. 자, 요 열전은 또 나중에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있다가 오랜만에 그 아틸라나 좀 해보지. 이따가 그 뭐예요 그거, 그 뭐야, 샤르마니오 시대의 그 칼을 샤르를 한번 게임을 해봅시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방통법정전 읽었습니다.